2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가족 뒷바라지만 했던 며느리가 CCTV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저기, 저 여자가 내가 월급 준 그 알바생이잖아. 미연아, 넌 가게 봐야 하잖아. 우리끼리 잘 다녀올게. 너 없이도 우린 잘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형식이 그놈이 네 가게 명의까지 바꿔놨어. 내가 다시 이 집안에 들어오나 봐라. 가게 명에 다시 제 이름으로 돌렸습니다. 그 여자 제 월급으로 보내신 거 각자 책임지세요. 20년 헌신의 대가로 받은 배신. 하지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달은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오늘도 마지막 손님이 나간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압구정동 한우 전문점 미연이네의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죠. 저는 정미연, 올해 48입니다. 이 가게를 20년간 운영해 오면서 단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마지막 테이블의 그릇들을 치우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150만 원어치 매출이 나왔네요. 나쁘지 않은 하루였죠. 하지만 제 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직접 고르고 오후 2시까지는 밑반찬 준비, 그리고 저녁 11시까지 손님 응대. 하루 18시간을 일해도 이 정도 매출을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손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고운 편이었는데 이제는 거칠어져서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어요. 손톱 밑에는 양파 냄새가 배어 있고 손가락 관절은 늘 아프죠. 이게 제 20년의 흔적입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미연아. 혼자 중얼거리면서 마지막 후라이팬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 형식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아침에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효도 여행 다녀올게. 넌 가게 봐야 하니까 못 가겠지? 라고 했던 그 말입니다. 사실 서운했어요. 20년 동안 시부모님, 뒷바라지를 도맡아 했는데 정작 효도 여행에는 저만 빠지다니.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죠. 실제로 가게를 비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직원이라고는 주방에서 고기 굽는 김 사장님 한 분뿐이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벌써 자정이 다 되어 가더군요. 평소 같으면 바로 집으로 올라가서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잠이 안 올 것 같았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이 잘 도착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가게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매출 정리도 하고 내일 식자재 주문도 넣어야 했거든요. 컴퓨터를 켜고 장부를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인천공항 실시간 CCTV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예전에 단골 손님이 알려준 적이 있어요. 한번 봐볼까?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혹시 출국 대기하는 모습이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화면에 여러 각도의 공항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출입국 사무소, 면세점, 대기실, 이런 곳들을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출국장 앞 로비 화면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저 사람.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저기 앉아있는 분이 시아버지 춘배 어르신 같은데요? 73세인데도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앉아 계시는 모습이 영락없이 시아버지십니다. 평소에 즐겨 입으시는 그 옷차림 그대로예요. 그 옆에 앉은 분이 시어머니, 영자 어머니시고요. 파마를 새로 하고 나오셨나 봐요. 평소보다 단정해 보이시더군요. 여행 가신다고 새 옷도 사 입으시고. 그런데 잠깐, 저 사람은 누구죠?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긴 생머리에 짧은 나시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나이로 보면 30 중반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혹시 공항 직원인가? 그런데 그 여자가 우리 가족들과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마치 예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말이에요. 화면을 확대해서 더 자세히 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 바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말입니다. 51세의 제 남편이 시부모님 앞에서 버젓이 다른 여자와 스킨십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우스를 잡고 있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더군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화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습니다. 그 여자를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분명히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최하나. 작년 가을에 우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하나였어요. 35살이라고 했던 그 하나 말입니다. 처음 면접 볼 때는 정말 순수해 보였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면서 90도로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하나한테 유난히 친절하더라고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한테는 무뚝뚝한 편인데 하나한테만은 수고했어. 힘들지? 이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나이가 있는 아르바이트생이니까 배려하는 거겠거니 했는데 화면 속에서 4명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한 가족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 하나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가까워진 거죠? 어떻게 시어머니께서 저보다 하나를 더 편안해 하시는 거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더군요. 20년 동안, 정말 20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가족을 위해서 일해왔는데 그때 화면 속에서 4명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탑승 시간이 된 모양이더군요. 남편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큰 가방을 들어주고 시아버지께서는 하나의 팔을 부축해 주십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하나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시고요.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화면을 바라봤어요. 내 남편과 시부모님이 다른 여자와 함께 행복하게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기서 혼자 일한 그릇들을 치우고 있었던 거예요. 컴퓨터 화면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있더군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화면을 끄고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더군요. 내일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가족여행이라고 했던 그것이 사실은 나만 빼고 간 여행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 대신 다른 여자를 데리고 간 여행이었던 거죠.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생각이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28살에 남편과 결혼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신혼집은 시댁 근처 반지 앞방이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남편은 작은 회사에서 월급 120만 원을 받았고 저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대 아르바이트를 했죠. 그나마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미연아, 우리 집안 대대로 장사를 해왔거든. 너도 장사 미천 배워두는 게 좋겠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시댁 근처 10평짜리 자그마한 고깃집을 인수하게 된 거예요. 권리금만 2천만 원이었는데 시아버지께서 퇴직금을 털어서 마련해 주셨죠. 이걸로 평생 먹고 살아라라는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고기 굽는 법도 밑반찬 만드는 법도 심지어 장보는 법조차 몰랐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처음 한 달 동안 옆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미연아, 장사는 발품이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야 싸고 좋은 고기 살 수 있어. 그리고 손님 하나하나가 다 돈이니까 절대 싫은 티 내면 안 돼. 시어머니께서는 친절하셨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가게 직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가 벌어야지 우리가 뭘로 먹고 살겠니?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한 달 후 시어머니께서는 가게에서 완전히 손을 떼셨습니다. 이제 너 혼자 할 수 있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마장동에 직접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20kg짜리 고기 박스를 혼자 나르는 것도 일이었어요. 남자 상인들이 아가씨, 이거 너무 무겁지 않아? 라고 걱정해 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배달비를 아끼려면 직접 가져와야 했어요. 오전 10시부터 밑반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콩나물 무침, 도라지 무침, 배추 겉절이, 된장찌개 끓이기. 손님들이 오기 전까지 최소 15가지 반찬을 준비해야 했어요. 처음엔 서툴러서 시간이 더 많이 걸렸죠.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손님 응대였습니다. 주문받고 고기 구워주고 밑반찬 리필해주고 계산하고 쉴 틈이 없었어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방광염에 걸린 적도 있었거든요. 결혼 2년 차에 임신을 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고기 냄새만 맡아도 토했는데 그래도 일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장사는 하루라도 쉬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배가 불러올 때까지 계속 일했습니다. 무거운 것들을 나르다가 조기진통이 올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정말 위험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다음날 또 가게에 나가야 했어요. 아들 준수를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돈이 아까워서 갈 수 없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옛날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며 일주일 만에 가게에 나오라고 하셨어요. 신생아인 준수를 업고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아이고 어린 엄마가 고생이 많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준수가 울면 등에 업고 달래면서 고기를 구웠고 젖을 먹일 때는 가게 구석진 곳에서 몰래 수유를 했죠.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가게 일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가끔 저녁에 와서 오늘 매출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게 전부였죠. 아이 돌보는 것도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3년 차가 되니까 단골 손님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미연이네 고기가 제일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매출도 조금씩 올랐죠. 하지만 그럴수록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어요. 명절 때도 제가 가게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차례상을 차렸고 시댁 친척들이 오면 가게 음식을 싸서 가져가셨죠. 며느리가 장사 잘해서 좋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웃어야 했어요. 10년이 지나면서 가게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0평짜리 작은 가게였지만 하루 매출이 50만 원까지 나왔어요. 그때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미연아, 이제 더 큰 가게로 옮겨야겠다. 압구정동으로 이전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권리금만 2억 원이 들었는데 그동안 모아둔 돈과 대출을 받아서 마련했어요. 30평 규모의 제법 큰 한우 전문점이 된 거죠. 하지만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큰 가게인 만큼 관리할 것도 많고 직원도 더 필요했거든요. 그래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장보기, 요리, 서빙, 계산, 청소, 장부 정리까지.
남편은 이제 잘 살게 됐네라며 좋아했지만 정작 가게 일에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돈 많이 벌잖아라며 용돈을 더 달라고 했죠. 20년이 흘렀습니다. 준수는 대학생이 되었고 가게는 압구정동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잠자리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제대로 쉰 적이 없었어요. 몸이 아파도 마음이 힘들어도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가게는 문을 열어야 했고 저는 그 자리를 지켜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제게 고마워, 수고했어라는 말을 안 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시댁 식구들이 제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다른 여자를 보기 시작했을까요? 20년 동안 저 혼자 이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 와서 저를 배신하다니.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지만 다시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가야 하고 가게 문을 열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어제 본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어젯밤 봤던 그 장면이 맴돌았어요. 남편과 하나가 팔짱을 끼고 있던 모습, 시부모님께서 하나를 자연스럽게 대하시던 모습. 아줌마, 오늘 한우 상태 어때요? 단골 정육점 사장님이 말을 걸어주셨지만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평소보다 조금 더 비싼 등심을 골랐습니다. 오늘은 뭔가 제대로 된 고기를 써야 할 것 같았어요. 가게로 돌아와서 준비를 하는데 오전 10시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잘 지내지? 제주도 날씨 정말 좋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너무 밝아서 오히려 어색했죠. 응, 잘 지내. 부모님은 어떠셔? 아, 부모님도 좋아하셔. 오랜만에 여행 나와서 기분이 좋으시대. 아, 그리고 여보. 응? 내일 저녁에 들어갈 거야. 부모님 모시고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답답했어요. 평소 같으면 수고했어. 혼자 힘들지? 라는 말 정도는 했을 텐데 그런 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끊어버렸어요. 사실 이 여행 얘기가 나온 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갔는데 형식이가 거실에서 인터넷을 보고 있더군요. 미연아, 여기 좀 와봐. 컴퓨터 화면에는 제주도 리조트 홈페이지가 떠 있었어요. 깔끔하고 예쁜 호텔이었죠. 이거 어때? 부모님 모시고 효도 여행 좀 다녀올까 해서 처음엔 좋다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그동안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좋은 생각이네. 언제 갈 거야? 다음 주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4박 5일로. 그럼 나도 준비해야겠다. 가게 며칠 문 닫아야 하나? 그때 남편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죠. 미연아, 너는 못 갈 것 같은데? 왜? 가게 일 때문에. 주말에 문 닫으면 매출 타격 크잖아. 그리고 월요일까지 쉬면 단골 손님들이 실망할 거야.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주말은 매출이 가장 좋은 때였거든요. 하지만 뭔가 서운했습니다. 20년 동안 시부모님 뒷바라지를 도맡아 했는데 정작 효도 여행에는 저만 빠지다니. 그래도 가족 여행인데. 미연아,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가는 거잖아. 너 덕분에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함께 가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뭐라고 반박할 말은 없었죠.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가게에 오셨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시고 새 옷을 입고 오셨더군요. 미연아, 여행 준비하느라 바쁘다. 네, 어머니. 즐겁게 다녀오세요. 그런데 미연아, 너 정말 못 가는 거야? 네, 가게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래, 내가 없어도 우리끼리 잘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내가 없어도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마치 저 없이도 문제 없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그냥 넘어갔죠. 어머니, 짐은 제가 싸드릴까요? 아니야, 이미 다 했어. 형식이가 도와줬거든. 그것도 이상했어요. 평소에 남편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자기 출장 갈 때도 짐은 제가 싸줬는데 이번엔 왜 직접 했을까요? 여행 떠나는 당일 아침 공항까지 배웅이라도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말렸어요. 굳이 올 필요 없어. 우리끼리 가면 돼. 그래도 부모님 배웅은 괜찮다니까. 너는 가게 준비나 해. 결국 집에서 배웅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미연아 고생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럼 우리 가자라며 재촉하셨어요. 그때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시어머니께서 평소보다 서둘러 하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따라갈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게 일 힘들면 일찍 문 닫고 쉬어라는 말 정도는 했을 텐데 그날은 그런 말도 없었어요. 그럼 잘 다녀와. 조심해서. 응, 걱정하지 마.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3명이 택시를 타고 떠났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효도 여행인 줄 알았어요. 시부모님께서 연세도 많으시니까 좋은 추억 만들어드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음 한켠으로는 다녀와서 고맙다고 해주시겠지라는 기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CCTV에서 본 그 장면, 하나가 함께 있었다는 걸 알고 나니 모든 게 달리 보였습니다. 왜 저만 못 가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서둘러서 떠났을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하나와 그렇게 가까워진 걸까요? 오후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밝게 웃으며 맞았을 텐데 그날은 억지로 웃어야 했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거든요. 내가 이 가족에게 뭐지? 정말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돈 버는 기계일까?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지난 20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이유가 뭐였을까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나만 빼고 간 가족여행이 아니라 나 대신 다른 여자를 데리고 간 가족여행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 생각이 났거든요. 어젯밤 CCTV에서 본 모습이 너무 선명했어요. 시부모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하나의 모습, 남편 옆에서 편안하게 팔짱을 끼고 있던 모습. 새벽 2시쯤 참을 수 없어서 다시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공항 CCTV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혹시 다른 각도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여러 화면을 돌려보다가 면세점 앞 카페에서 4명이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화면을 확대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하나가 시어머니 옆에 앉아서 뭔가를 보여드리고 있더군요. 스마트폰 화면을 함께 보면서 웃고 계셨어요. 언제부터 저렇게 가까워진 거지? 하나에 대한 기억을 차근차근 떠올려 봤습니다. 처음 면접을 본 게 작년 9월이었어요. 추석 전에 손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고 광고를 냈는데 하나가 전화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어요. 나이를 물어보니 35이라고 하더군요. 보통 아르바이트생들보다는 나이가 있는 편이었죠. 혹시 식당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정말 일자리가 필요해서요.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자고 했죠. 다음 날 오후에 하나가 가게로 왔습니다. 첫 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키가 165cm 정도의 단정한 차림이었고 화장도 진하지 않게 했더군요.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와서 더 깔끔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최하나입니다.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앉으세요. 식당 일이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어요? 네,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성실해요. 이력서를 보니 대학교를 졸업했더군요. 전공은 경영학이었고 그동안 사무직 위주로 일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왜 식당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서요. 당분간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정말 절실합니다. 눈물이 글썽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지만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와보세요. 시급은 10,000원이고 점심시간 2시간, 저녁시간 5시간 일하시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가 일을 시작한 첫날 생각보다 잘했어요. 서빙은 서툴렀지만 배우려고 노력했고 설거지나 청소는 꼼꼼하게 했거든요. 손님들한테도 예의 바르게 응대했고요. 하나씨, 오늘 수고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은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부터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하나한테 유난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에 남편은 가게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저녁에 와서 매출 확인하고 맥주 한 잔 마시고 올라가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하나가 온 이후로는 달랐어요. 하나씨, 일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사장님이 잘 챙겨주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처음엔 나이가 있는 아르바이트생이니까 배려하는 거겠거니 했어요. 다른 20살 남짓한 아르바이트생들과는 다르게 대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하나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잠겼는데 남편이 약국에서 목감기 약을 사다 줬어요. 이거 먹으면 금방 나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사장님께서 너무 신경 써주세요. 그때도 그냥 친절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나 봐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는데 하나가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이상한 걸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 말씀하세요. 사장님 부부 사이가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왜 그런 걸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 그런 걸 묻죠? 아니, 그냥 사장님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 표정이 묘했어요. 마치 뭔가를 떠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각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고 저는 가게 일을 하고 그래도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가끔 도움이라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뭔가 불편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사장 부부의 사생활에 대해 묻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가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하나씨, 오늘 일 끝났는데 왜 안 가세요? 아, 그냥
버스 시간이 애매해서요. 조금 있다가 가려고요. 그때 남편이 나타났어요. 하나 씨, 아직 안 갔네? 집이 어디예요? 성북구 정릉동이요. 그럼 우리 집이랑 방향이 비슷하네.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까요?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우리 집은 강남구인데 성북구 정릉동이랑은 전혀 방향이 다르거든요. 남편이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뭐료, 이 시간에 여자 혼자 대중교통 타기 힘들잖아요. 어서 가요. 결국 하나는 남편 차를 타고 갔어요. 그날 남편이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아, 길이 막혀서. 거짓말이었어요. 정릉동까지 갔다 오려면 2시간 정도면 되는데. 하지만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이 하나를 집에 데려다 주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핑계는 매번 달랐어요. 길이 위험하다, 날씨가 안 좋다, 버스가 끊어졌을 거다. 어느 날 밤 남편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소리가 났어요. 화면을 힐끗 봤는데 하나라는 이름이 보였거든요. 왜 아르바이트생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걸까요? 그런 의구심들이 쌓여가던 중에 3개월째 되던 날 하나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일을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는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다른 일자리를 찾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어젯밤 CCTV에서 본 그 장면. 내가 매달 하나한테 줬던 월급 210만 원. 내가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그 돈으로 하나가 제주도 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형식이는, 내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누가 이렇게 일찍 전화를 할까 싶어서 받았는데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미연아, 나야.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지금 당장 와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73세 은퇴 공무원인 아버지는 평생 말수가 적으신 분이었는데 그날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어서 와. 그렇게 말하고 바로 끊어버리셨어요. 시장에 갈 시간이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급하게 부르시는 일은 처음이었어요. 뭔가 큰일이 났나 싶어서 급하게 옷을 입고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아버지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께서 거실 소파에 앉아서 컴퓨터를 보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컴퓨터는 거의 안 쓰시는 분인데 말이에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미연아, 앉아봐. 소파에 앉으니 아버지께서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셨습니다. 인터넷 뱅킹 화면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니? 네. 그게 뭔데요? 네 통장 내역이야.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제 통장 내역을 보고 계신 걸까요? 아버지, 어떻게 제 통장을? 너 결혼할 때 비상용으로 공동 명의로 만든 거 있잖아. 기억 안 나? 아, 맞습니다. 결혼할 때 아버지께서 혹시 모르니까라며 만들어두신 공동명의 통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까먹고 있었거든요. 어제 우연히 인터넷 뱅킹을 확인해 봤는데 이상한 게 보이더라고. 아버지께서 화면을 가리키셨어요.
거기에는 제가 모르는 출금 내역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지난 6개월 동안 매달 500만 원씩 빠져나갔어. 500만 원씩요? 그뿐만 아니야. 여기 봐. 아버지께서 다른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더 큰 금액들이 보였습니다. 작년 12월에 5천만 원, 올해 2월에 3천만 원. 도대체 이게 뭔 돈이야? 저도 처음 보는 내역들이었어요. 분명히 제가 출금한 적이 없는 돈들인데. 아버지, 저는 이런 돈 뺀 적 없어요. 그럼 누가 뺐겠어? 형식이밖에 없잖아.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저 모르게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는 얘기였거든요. 설마 형식이가 그럴 리가. 미연아, 현실을 봐. 네 명의로 된 통장인데 네가 모르는 출금이 이렇게 많다는 게 말이 되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우리 가게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게 뭔데요? 네 가게 등기부등본이야. 어제 구청에 가서 떼어온 거지. 왜 갑자기 가게 등기부등본을? 이상해서 확인해 봤거든. 그런데 이거 봐. 아버지께서 소유주란을 가리키셨어요. 거기에는 제 이름이 아니라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게 명의가 형식이로 바뀌어 있다는 뜻이야.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20년 동안 제가 피땀 흘려 일궈낸 가게가 언제부터인가 남편 명의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언제 바뀐 건가요? 여기 보니까 작년 11월이네. 작년 11월. 그때가 하나가 우리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한 때였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명의 변경 같은 거 한 적 없어요. 그럼 형식이가 네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했다는 얘기지. 아버지 목소리에 분노가 더 짙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였어요. 이 가게를 담보로 2억 원 대출을 받았어. 작년 12월에. 2억 원을요? 그래.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확인해 봤어. 아버지께서 다시 통장 내역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봐. 대출받은 2억 원 중에 5천만 원이 그 여자 계좌로 들어갔어. 그 여자요? 최하나. 내가 말한 그 아르바이트생 말이야. 어떻게 아버지께서 하나 이름까지 알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 어떻게. 미연아, 나 평생 공무원 했어. 이런 걸 조사하는 방법 정도는 알아. 그때 아버지께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형식이 그놈이 너를 완전히 호구로 봤구나. 아버지, 20년 동안 네가 벌어놓은 돈 빼먹고 가게 명의까지 자기 걸로 바꿔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다른 여자한테 줬다고? 아버지께서 평생 욕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정말 화가 나셨나 봐요. 그리고 지금은 그 여자랑 여행까지 갔다며? 네. 제주도에. 미연아, 이제 정신 차려. 넌 지금 완전히 당하고 있는 거야. 그때까지도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혹시 오해가 아닐까요? 남편이 가게 일로 필요해서. 미연아, 정신 좀 차려.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남편이 아내 몰래 재산 명의를 바꾸고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다른 여자한테 돈을 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와 만난 것도, 가게 명의를 바꾼 것도, 담보대출을 받은 것도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아버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께서 잠깐 생각하시더니 옷을 입기 시작하셨어요. 일단 변호사한테 가자. 이 모든 서류를 들고 말이야. 지금요? 그래, 지금 당장.
그리고 아버지께서 문을 향해 걸어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내가 다시 이 집안에 들어오나 봐라. 우리 딸을 이렇게 호구로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그날 아버지의 뒷모습은 제가 어렸을 때 보던 든든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73세의 나이에도 딸을 지키기 위해 나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말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건 오후 3시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모든 서류를 검토한 결과 남편이 제 인감도장을 위조해서 가게 명의를 바꾼 것이 확실했어요.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하나한테 돈을 준 것도 명백한 사실이었고요. 미연아, 이건 분명한 범죄야. 사기죄에 인감위조죄까지.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머릿속이 하얘서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이렇게까지 속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가게 명의를 다시 제 이름으로 돌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담보대출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 얘기를 듣다 보니 현실이 실감났어요. 지금 당장 가게로 돌아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가게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아버지, 저는 일단 가게로 가볼게요. 미연아, 오늘은 문 닫고 쉬어라. 안 돼요.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일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손을 움직이고 있어야 정신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가게에 도착하니 벌써 4시가 다 되어 가더군요. 평소 같으면 이미 저녁 준비를 시작했을 시간인데 오늘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어요. 손님들이 오기 전에 준비를 마쳐야 했거든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미연아, 정신 차려. 일단 오늘을 버텨야 해. 혼자 중얼거리면서 양파를 썰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양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5시쯤 첫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60대 부부 단골 손님이었는데 평소보다 제 표정이 안 좋다는 걸 바로 눈치채시더군요. 사장님,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네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도 건강 챙기세요. 우리가 이 집 때문에 오는 거 아시잖아요. 따뜻한 말씀이었지만 오히려 더 슬펐어요. 손님들은 제가 운영하는 이 가게를 좋아해 주시는데 정작 이 가게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니. 육수를 저으면서 생각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제가 뭘 위해 살았을까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족이라는 게 사실은 환상이었던 걸까요? 7시쯤 되니 손님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분주하지만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모든 게 기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갈비살 2인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주문을 받고 고기를 구워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다른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남편은 지금쯤 하나와 제주도에서 뭘 하고 있을까? 시부모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걸까? 아니면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걸까? 8시쯤 단골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혹시 남편분은 어디 가셨어요? 오늘 안 보이네요. 아,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갔어요. 아이고, 효자네요. 그럼 사장님 혼자 힘들겠어요. 효자라는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효자라면 아내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갔을까요? 괜찮아요. 익숙해서. 그래도 가끔은 쉬어야 해요.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
손님들의 따뜻한 말씀들이 오히려 더 슬펐어요. 정작 제 가족은 저를 이렇게 걱정해 준 적이 언제였을까요? 9시가 넘어서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 매출을 계산해 봤는데 120만 원 정도 나왔더군요. 나쁘지 않은 하루였죠. 하지만 이 돈도 사실은 남편 명의의 가게에서 나온 거였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처럼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뒤통수를 맞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말을 해보지만 정작 제게는 멋진 순간이 언제 올까요? 20년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았는데 마지막 그릇을 씻고 나니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제 집으로 올라가서 내일 장볼 리스트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가게 한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남편한테서 온 메시지가 있나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행 가서 재미있게 놀고 있으니까 집에 있는 아내 생각은 안 나겠죠. 대신 하나 SNS를 찾아봤어요.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친구 신청을 해뒀거든요. 하나 인스타그램에는 제주도 풍경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맛있어 보이는 음식 사진들. 그 중에 하나가 올린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셀카였는데 둘 다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사진 아래에는 어머님과 함께라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이라고? 20년 동안 며느리 노릇을 했던 저는 한 번도 시어머니와 그렇게 다정하게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어떻게 몇 개월 만에 저보다 더 가까워진 걸까요? 답은 뻔했습니다. 하나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의 새로운 여자였으니까요. 짐을 나눠 들어줄 필요도 없고 뒷바라지를 할 의무도 없고 그냥 예쁘게 웃기만 하면 되는 존재였던 거죠. 스마트폰을 끄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내일 아침에 쓸 육수를 미리 끓여 놓아야 했거든요. 사고를 넣고 물을 부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오늘도 일합니다. 다만 울면서 눈물이 뜨거운 육수 냄비 안으로 떨어졌어요. 20년간 흘려온 눈물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내일도 손님들이 올 거고 모레도 가게 문을 열어야 하고 그 다음 날도 육수를 끓여야 했어요. 분노도 눈물도 이젠 지쳤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적어도 지금은 말입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했어요. 거품을 걷어내면서 내 인생의 거품들도 걷어내고 싶었지만 그건 육수만큼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 말입니다. 일요일 저녁 7시 인천공항 도착장에 섰습니다. 남편이 내일 저녁에 들어온다고 했지만 항공편을 확인해 보니 오늘 저녁에 도착하는 게 맞더라고요. 역시 마지막까지 거짓말이었던 거죠. 지난 5일 동안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변호사 선생님을 다시 만나서 긴급 신청을 넣었고 다행히 가게 명의를 다시 제 이름으로 돌리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형식이가 위조한 서명과 인감이 명백히 드러났거든요. 손에는 2개의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하나는 가게 명의가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다는 등기부등본이고 다른 하나는 형식이와 하나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이제 끝장을 보자. 혼자 중얼거리면서 도착장 앞에서 기다렸어요. 마음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드디어 모든 걸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7시 30분쯤 제주항공 858편 승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행객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시아버지가 보였어요.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이 여전히 단정하셨지만 왠지 지쳐 보이시더군요. 그 뒤로 시어머니가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짧은 나시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긴 생머리를 휘날리면서 걸어오는 모습이 CCTV에서 봤던 그대로였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하나의 캐리어를 끌어주면서 나왔습니다. 네 명이 정말 자연스럽게 함께 걸어오더군요. 마치 진짜 한 가족처럼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먼저 발견하셨어요. 잠깐 놀라시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미연이는 왜 나왔어? 피곤할 텐데. 평소 같으면 어머니 마중 나오는 게 당연하죠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네, 마중 나왔어요. 그런데 네 분이 오시네요? 하나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남편이 제 앞으로 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더군요. 미연아, 갑자기 왜 나왔어? 내일 들어간다고 했잖아. 응, 내일 들어온다고 했는데 왜 오늘 왔지? 또 거짓말이었나?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미연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아니에요. 여기서 할 얘기가 있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뭔데 그게? 가게 등기부등본이야. 명의가 다시 내 이름으로 돌아왔어. 형식이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뭔 소리야? 무슨. 그동안 나 모르게 명의를 바꾼 것도 모자라서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다른 여자한테 돈을 줬다며? 이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표정도 변했어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미연아, 그게 무슨.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려다가 멈추셨어요. 제 표정을 보시고는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아신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서류를 꺼내서 하나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 씨, 이것도 봐요. 남편이 당신 계좌로 보낸 돈들 내역이에요. 하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눈이 흔들리면서 형식이를 쳐다봤지만 형식이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요? 제가 20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이에요. 그 돈으로 당신한테 월급 주고 그 월급으로 당신이 제 남편과 사귀고 이제는 제 돈으로 여행까지 다녀온 거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시부모님 뒷바라지하고 가족을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이게 제가 받는 대접인가요? 시아버지께서 남편을 노려보셨어요. 형씨가 이게 사실이야? 아버지, 그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미연아, 그럼 이제 어쩌려고? 각자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니까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미연아, 진정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진정하라고? 20년 동안 속고 살았는데 진정하라고? 팔을 뿌리치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을 했습니다. 가게는 이미 제 명의로 돌렸고 담보대출도 당신 책임이에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가 당신한테 준 월급으로 제 남편과 여행 다녀온 기분이 어때요? 즐거웠어요? 하나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당신들끼리 잘 사세요. 돌아서려는데 남편이 다시 막아섰어요. 미연아,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면 뭐야 이게. 남편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시원했어요. 20년 동안 저를 호구로 봤던 그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는 게 말이에요. 이제 와서 뭘 얘기해? 20년 동안 할 얘기 다 했잖아. 시어머니께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미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아들이 잘 모실 거예요. 새 며느리와 함께 말이에요. 하나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항을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을 한 것 같았거든요. 제 목소리로, 제 감정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한 거죠. 차에 타서 시동을 걸면서 백미러로 공항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서 4명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한테서 온 전화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려댔지만 끝까지 받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20년 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운 바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처음으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미연이네의 셔터를 내리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문에 쪽지를 붙였습니다. 사장 개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 휴무합니다. 내일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이런 쪽지를 써본 건 처음이었어요. 20년 동안 아픈 날에도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었거든요. 전날 밤 남편한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집에 와라, 얘기하자, 오해가 있다. 하지만 하나도 읽지 않았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미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돌아와라는 내용이었지만 이미 늦었죠. 20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리 없으니까요. 집에서 간단히 짐을 쌌습니다. 도시락 하나, 물 한 병, 그리고 오래전에 받았지만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돗자리. 이게 제 첫 번째 휴가의 전부였어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물이 보이는 곳에 가고 싶었어요.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반포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였어요. 평일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강변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 아이들과 놀아주는 엄마들, 모두들 여유로워 보였어요. 저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어요. 어제 저녁에 만든 김밥이었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먹고 싶어서 만든 음식이었어요. 평소에는 손님들이나 가족들 입맛에 맞춰서 요리했는데 제 취향대로 만든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김밥을 한 입 베어물면서 울음이 나왔어요. 슬픈 게 아니라 뭔가 북받쳐 오르는 감정이었어요. 이렇게 혼자 앉아서 제가 원하는 걸 먹는 게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습니다. 아빠, 저 아줌마 왜 울어? 지나가던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보더군요. 쉿, 조용히 해. 아마 기쁜 일이 있으신가 봐. 그 엄마가 정확히 맞췄어요. 정말 기쁜 일이었거든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거니까요. 오후가 되면서 해가 따뜻하게 내리쬐었어요. 벤치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하늘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바쁘게 일만 하다 보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여유도 없었거든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4시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연아, 어디 있니? 한강에 있어요. 혼자? 네, 처음으로 휴가를 냈어요. 그래, 잘했다.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아버지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이제 네 인생을 살아라. 73살까지 살아보니까 아는데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강물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강물에 황금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건 실제로는 나 혼자였다는 걸 말이에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건데 저는 20년 동안 혼자서 가족 역할을 다 했던 거였어요. 형식이는 남편이 아니라 그냥 제가 돌봐주는 사람이었고 시부모님도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돈을 벌어오는 사람으로만 봤던 거죠. 휴대폰을 꺼내서 형식이 번호를 차단했어요. 시어머니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대신 아들 준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준수야, 엄마는 앞으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내가 원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지만 더 이상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야. 이해해줘. 준수한테서 금방 답장이 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도 아빠가 뭘 했는지 알고 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아들이 이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에서 보는 일몰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하늘이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그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 큰 웃음이었어요. 20년 만에 진짜 속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거든요. 그동안 가족이었던 건 나 혼자였나 봐요. 강물에게 말하는 것처럼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부터는 나를 가족처럼 대할 거예요. 바람이 살짝 불어왔어요. 마치 강물이 제 말에 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골라 담았습니다. 딸기, 요거트, 샐러드. 20년 동안 가족들이 이런 건 비싸다, 이런 건 배부르지 않다며 사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었어요. 계산하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걸 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조용한 음악을 틀고 양초를 켜고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면서 말이에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저녁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준비한 저녁이 아니라 저를 위해 준비한 저녁이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게를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다시 문을 열겠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 될 거고 제가 행복해서 하는 일이 될 거예요. 미연아, 이제 시작이야.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48세는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인 거죠. 그날 밤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어요. 제가 웃고 있는 꿈을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만 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